여러분, 지금 창밖을 한번 내다보십시오. 평온해 보이는 저 하늘이 내일 당장 텅 비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머리 위를 지켜주던 오산과 군산의 주한미군 공군 주력 부대가 하루아침에 대만으로 빠져나가고 김정은의 포신이 서울을 정조준하게 되는 끔찍한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어제 1월 25일 시진핑 주석이 중국군 서열 2위 장유샤 부주석을 전격 숙청하면서 벌어진 실제 상황입니다. 언론에서는 단순한 부패 청산이라고 떠들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나를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시진핑의 전쟁 선포이자 한반도 안보의 안전핀이 강제로 뽑혀나갔다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만에 무기를 팔아 돈 벌 생각에 들떠 계시지만 지금은 주식 계좌의 수익률을 따질 때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존 배낭을 챙겨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자산을 넘어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이 사태의 본질을 아주 냉정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한미군을 우리 집 거실에 박혀 있는 붙박이 가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그 생각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주한미군은 언제든 필요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의 유력 싱크탱크인 CSIS는 이미 수년 전부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터지면 미국 본토에서 병력이 오기 전에 가장 가까운 평택과 오산의 미 공군 전력이 1순위로 차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 우리 머리 위를 지켜주던 최신형 전투기와 정찰기들이 대만 방어를 위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한반도에는 거대한 안보의 구멍이 뚫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력 공백이 아닙니다. 휴전선 너머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할아버지 김일성도 갖지 못했던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는 셈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주였죠. 북한이 서해안에서 대규모 해안포 사격 훈련을 감행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연례 행사라고 넘겼지만 군사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미군 전력이 빠져나갔을 때를 대비해 기습적으로 서해 5도를 점령하거나 국지전을 일으키기 위한 실전 모의고사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우리가 대만 전쟁을 남의 나라 불구경하듯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그 순간이 곧 한반도 안보의 제방이 무너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형님이 두 집 살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북한이 과연 빈집이 된 대한민국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들은 이 순간을 수십 년간 기다려왔으니까요.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의 영역으로 들어온 걸까요? 그동안 중국의 폭주를 막아주던 마지막 브레이크가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은 왜 하필 지금 자신의 오른팔을 잘라내면서까지 전쟁 버튼에 손을 올린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내막을 들여다보면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장유샤라는 인물은 단순히 군복 입은 장군 한 명이 아닙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의 아버지 시중신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장중신의 아들입니다. 이른바 태자당의 성골이자 시진핑에게는 친형제나 다름없는 중마고우입니다. 시진핑이 권력을 잡고 군부를 장악할 때 가장 앞에서 칼을 휘두르며 반대팔을 제거해준 1등 공신이 바로 장유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몰려 끌려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겠습니까? 과거 마오쩌둥이 자신의 후계자이자 2인자였던 린베오를 숙청했을 때 중국은 광기의 문화 대혁명으로 치달았습니다. 독재자는 자신의 권력이 정점에 달했을 때 옆에 있는 2인자를 가장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시진핑은 지금 자신의 판단에 토를 달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을 제거함으로써
폭주 기관차의 마지막 브레이크를 스스로 부숴버린 겁니다. 장유샤가 숙청된 진짜 이유는 그가 가진 독보적인 이력 때문입니다. 그는 1979년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했을 때 직접 전장에 뛰어들어 피를 묻혔던 인물입니다. 현재 중국군 수뇌부 중에서 실제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지옥인지 몸으로 겪어본 사람은 장유샤가 거의 유일합니다. 책상머리에서 전쟁 게임만 하던 시진핑이나 다른 장군들과는 차원이 다른 현실 감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시진핑이 2027년까지 무조건 대만을 무력 통일하라고 군부를 닥달할 때마다 유일하게 주성님, 아직은 안 됩니다. 우리 군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지금 전쟁을 일으키면 다 죽습니다. 라고 직언할 수 있었던 마지막 이성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자신의 위대한 꿈을 자꾸만 현실이라는 잣대로 가로막는 그가 눈엣가시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이제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실 풍경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시진핑이 대만 공격을 명령하면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말 대신 무조건 돌격하겠습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쏘겠습니다. 라고 외칠 예스맨들만 남았다는 소리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숙청을 두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시진핑의 사연임이 결정되는 2027년 이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대만을 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제 중국군이라는 거대한 기계는 이성이 아니라 맹목적인 충성심으로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브레이크 파열된 이 기관차가 미친 속도로 질주하고 있고 그 기관차가 향하는 첫 번째 역은 바로 대만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낙관론에 취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색지대 전술입니다. 전쟁인 듯 전쟁 아닌 상황을 만들어 상대방의 손발을 꽁꽁 묶어버리는 거죠. 대만 국민들이 느끼는 공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눈앞에 적이 와서 내 목을 조르고 있는데 쏠 수도 없고 쫓아낼 수도 없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산 천무가 무슨 소용이고 최신형 전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적이 상륙을 해야 전차로 맞고 적이 군함을 보내야 미사일로 쏘는데 적은 그저 낡은 낚싯배를 타고 와서 시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수조 원어치 무기를 사들여도 정작 써먹을 곳이 없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기가 쓸모 없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만에 판 그 무기들이 오히려 중국의 손에 들어가서 우리를 겨누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만 내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숙이 중국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불편하고도 냉정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대만이 아무리 애타가게 한국 무기를 원하고 돈보따리를 싸들고 와서 제발 좀 팔아달라고 사정해도 우리는 그 무기를 쉽게 팔 수가 없습니다. 아니, 냉정하게 말하면 절대 팔아서는 안 되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만이라는 나라는 지금 보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밑빠진 독과 같기 때문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간첩입니다. 현재 대만 군대와 사회 내부에는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들이 암세포처럼 퍼져 있습니다. 오죽하면 대만군 장성들이 중국의 군사기밀을 넘기다가 잡히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겠습니까? 대만 국방부 내에서도 옆자리에 앉은 동료를 믿지 못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피땀 흘려 만든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나 천무 다연장 로켓을 대만에 팔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기술이 과연 대만을 지키는 데 쓰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장담컨대 몇 달, 아니 몇 주 안에 그 핵심 설계도가 고스란히 베이징 중남의 시진핑 주석의 책상 위에 올라갈 겁니다. 중국의 역공학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들은 무기 실물을 뜯어보기도 전에 설계도만 입수하면
똑같은 복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이 적국의 손에 넘어가서 나중에 우리 국군을 겨누는 칼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돈 몇 푼 벌자고 국가의 미래 안보를 팔아넘기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나 다름없습니다. 외교적인 후폭풍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만에 살상 무기를 파는 건 중국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 사드 사태 기억나시죠? 방어용 레이더 하나 들여놨다고 그 난리가 났는데 중국 코앞에 있는 적국에 미사일을 대주고 전차를 대준다니요. 중국은 즉시 제2, 제3의 경제보복을 시작할 겁니다. 한국 경제가 입을 타격은 상상을 초월하겠죠. 대만은 우리를 구원투수라고 부르며 간절히 손을 내밀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손을 잡는 순간 벼랑 끝으로 함께 떨어질 수도 있는 너무나 위험한 선택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공포는 무기를 파냐 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만 해협이 봉쇄되는 그 순간 대한민국의 경제는 보복을 당할 틈도 없이 스스로 질식해버릴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 경제가 대만 바다에 목숨줄이 달려있는지 그 충격적인 연결고리를 확인해 보시죠. 많은 분들이 술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대만 망하면 경쟁자인 TSMC가 무너질 거 아니냐? 그러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반도체 다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완전 호재네. 죄송하지만 이건 집이 활활 불타고 있는데 난로가 필요 없어서 이번 달 가스비 아꼈네 라고 좋아하는 것과 똑같은 꼴입니다. 대만 전쟁이 터지는 순간 우리가 얻을 이익은 10원도 없습니다. 오직 파멸적인 손실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서 수출하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실린 배들이 어디로 지나다닙니까? 무려 90% 이상이 바로 대만 해협과 그 인근 바다를 통과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대동맥이 바로 그 좁은 바다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어선대가 바다를 막고 기뢰를 깔아서 해상을 봉쇄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즉시 한국 경제는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당장 주유소에 기름이 동나고 공장을 돌릴 전기가 끊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반도체를 잘 만들어도 배가 뜨지를 못하는데 누구한테 팝니까? TSMC가 망해서 삼성전자가 1등이 되는 게 아니라 전력 공급 중단으로 삼성전자 평택 공장이 멈추는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반도체 공장은 단 1초만 전기가 끊겨도 라인에 있는 웨이퍼를 전량 폐기해야 합니다. 하물며 기름이 안 들어와서 발전소가 멈춘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유가 있다고 안심하십니까? 냉정하게 계산해보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90일에서 120일 정도입니다. 그 3개월이 지나면 대한민국은 문자 그대로 암흑천지가 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백길이 막힌다는 건 사람으로 치면 목을 졸리는 것과 같습니다. 숨을 못 쉬는데 통장에 찍힌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고 생필품 대란이 일어나며 1997년 IMF 사태는 애들 장난으로 보일 만큼의 거대한 경제 충격이 우리 안방을 덮칠 겁니다. 결국 우리는 대만에 무기를 팔아서 벌 60조 원보다 전쟁을 막지 못해서 잃게 될 국가의 운명이 훨씬 더 위태로운 상황인 겁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시진핑의 야욕이 김정은의 방아쇠를 당기게 만들고 대만 해협의 봉쇄가 한국 경제에 숨통을 끊어놓는 이 소름 돋는 연결고리.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시진핑은 장유샤를 숙청하며 브레이크를 뽑아버렸고 대만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으며 북한은 그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개개인인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생존 전략을 짜여야 할까요? 1월 25일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 군부 2인자이자 마지막 브레이크였던 장류샤를 제거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내부 숙청이 아닙니다. 이제 나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독재자의 선언이자 2027년, 아니 당장 내일이라도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폭주 기관차의 경적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 서 있습니다. 대만은 살기 위해 한국을 바라보며 제발